붉은 추장의 몸값. 오헨리. 일이 아주 잘 풀릴 것 같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와 빌 드리스콜이 남부 알라바마에 있을 때 이 납치라는 아이디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정신착란의 순간이었다고 나중에 빌이 표현했지만 우린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죠. 여튼 그곳에는 서밋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산 정상인데 지형은 팬케이크처럼 평평했죠. 순박한 농민들이 광장 큰 기둥 근처에 모여 자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빌과 저에게는 600달러 정도의 미천이 있었는데 일리노이 서부에서 토지불화 사기를 한탕하려면 딱 2,000달러가 더 필요했죠. 우리는 호텔 계단에 앉아 계획을 짰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잖아. 여튼 신문 기자들이 들쑤시고 다니는 도시보다 이런 곳이 훨씬 납치하기 좋을 거야. 우리는 기껏해야 보안관과 무기력한 사냥개 몇 마리, 그리고 주간 농민신문의 혹평 기사 정도만 조심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마을의 유력 인사인 에버네저 도우셋의 외아들을 납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도우셋 씨는 신망 있고 빈틈없는 주택담보대출업자인 동시에 엄격하고 인색한 주택차업업자이기도 했죠. 아이는 10살짜리 사내였는데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기차역에서 파는 잡지 표지처럼 새빨갰습니다. 우리는 도우셋 씨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2,000달러쯤은 단번에 내놓을 거라 생각했습죠. 말씀 드릴 테니 재촉하지 마시고. 마을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삼나무 군락으로 뒤덮인 자그마한 산이 있었습니다. 산 뒤쪽 경사진 곳 동굴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는 그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쟁여놓았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차를 몰고 도우셋 씨 집 앞을 지났습니다. 아이는 길가에서 반대편 울타리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더군요. 그 꼬마야, 사탕 먹으면서 드라이브 하지 않을래? 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벽돌 조각을 던져 빌의 눈두덩이에 정확히 꽂아 넣더군요. 이놈 애비한테서 500달러는 더 받아내겠어. 빌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야생곰처럼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우리는 녀석을 마차에 싣고 산속 동굴로 데려갔죠. 밤이 깊어진 후 저는 3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 빌린 마차를 반납하고 걸어서 산으로 돌아왔었죠. 빌은 긁히고 부어오른 여러 군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빨간 머리에 독수리 깃털 2개를 꽂은 채로 동굴 앞 큰 바위 앞에 피워놓은 불 위에서 끓고 있는 커피 주전자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막대기를 겨누며 외쳤습니다. 이 저주받은 백인놈아! 감히 평온의 공포 붉은 추장의 캠프에 발을 들여놓다니! 이제 애는 신경 안 써도 돼. 빌이 바지를 걷어올려 멍든 정강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인디안 놀이 중이야. 말하자면 버펄로 빌 쇼 같은 거지. 나는 붉은 추장에게 포로로 잡힌 사냥꾼 늙은 행쿠고 동이 트면 머리 가죽이 벗겨주는 명이지. 세상에 이 녀석 발길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렇습니다요. 그 아이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죠. 동굴 캠핑의 재미에 빠져
자신이 납치됐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죠. 녀석은 곧 저에게 첩자 뱀눈깔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는 용감무쌍한 자기 부족민들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동틀녘에 저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는데 녀석은 베이컨과 빵, 육즙 소스를 입에 가득 채운 채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었죠. 나 이거 너무 좋아. 야외 캠핑은 처음이야. 애완용 주머니쥐가 있었어. 난 9살이야. 학교 가기는 정말 싫어. 쥐들이 지미 탈봇 이모의 얼룩닭이 낳은 달걀을 16개나 먹어치웠다고. 이 숲에 진짜 인디언이 있어요? 육즙 소스 좀 더 주세요. 바람은 나무들이 움직여서 만드는 거야? 우리 집엔 개가 5마리야. 아저씨 코는 왜 그렇게 빨개, 행크? 우리 아빠 돈 엄청 많아. 별들은 뜨거워? 나는 지난 토요일에 에드워커를 채찍으로 2번 후려쳤어. 난 여자애들은 싫어. 두꺼비를 잡으려면 줄이 있어야 해. 황소는 소리를 내? 오렌지는 왜 동그란 거야? 이 동굴에 침대는 있어? 에이모스 머레이는 발가락이 6개야.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원숭이나 물고기는 말 못한다는 거 알아? 12개는 몇 개야? 몇 분마다 녀석은 자기가 무시무시한 인디안이라는 걸 기억해내고는 막대기 총을 들고 살금살금 동굴 입구로 가서 적을 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때마다 내지르는 괴성에 빌은 몸소리를 쳤었죠. 처음부터 빌은 그 애를 무서워했습니다. 붉은 추장아,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집에 가봤자 재미없어요.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여기서 캠핑하고 싶어요. 뱀눈깔, 나 집에 돌려보내지 않을 거죠? 그렇죠? 당장은 아니지. 당분간은 그럴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호! 좋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라고요. 녀석이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담요를 깔고 아이를 우리 사이에 눕혔죠. 녀석이 도망가면 어쩌나 같은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녀석이 3시간 내내 자그마한 소음만 들려도 쉿 조용히 해 라고 귓속말을 하며 가상의 적이 나타났다고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잠들기는 했는데 무시무시한 빨간머리 해적에게 납치당해 쇠사슬로 나무에 묶이는 악몽을 꾸었죠. 동이 트기 직전 빌의 끔찍한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건 인간의 발성기관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귀신이나 애벌레를 본 여자들이나 내뱉을 품이 없고 공포를 자아내는 굴욕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새벽에 동굴 안에서 힘세고 살찐 거구의 남자가 필사적으로 내지르는 그 소리는 정말이지 끔찍했어요. 일어나 보니 붉은 추장이 빌의 가슴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빌의 머리카락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베이컨을 썰 때 쓰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선고한 대로 빌의 머리 가죽을 정말로 벗기려던 참이었죠. 저는 겨우 칼을 뺐고 아이를 다시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빌의 멘탈은 무너졌습니다. 빌은 다시 자리에 눕긴 했지만 결코 눈을 감진 못했어요. 저는 한동안 졸다가 해가 뜨면 저를 화형에 처하겠다는 붉은 추장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코 긴장되거나 두렵지는 않았지만 일어나 바위에 기대서서 파이프를 피워댔었죠. 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빌이 물었습니다. 나? 어깨가 좀 걸려서 말이야. 좀 서 있으면 풀릴까 해서. 자네는 거짓말장이야. 빌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두려운 거야. 아침이 되면 화형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 녀석은 하고도 남을 놈이거든. 성냥만 찾는다면 정말 끔찍해. 저놈 같은 자식을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내 부모가 정말 있을 것 같아? 물론이지. 저런 아이라도 부모들은 돈을 낸다니까 그래. 자자, 이제 붉은 추장하고 아침 준비나 하게.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동태를 살펴보지.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인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악독한 납치범을 찾기 위해 낫과 쇠사랑을 들고 이것저것 두드리고 다니는 농민들이 보일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본 풍경은 노새 한 마리와 함께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민 한 명만이 보이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시냇물을 따라 뒤지는 사람도, 불안에 떠는 부모에게 여기저기에서의 급보를 전하는 전룡도 없었습니다. 알리바마 시골 특유의 나른함만이 느껴졌죠. 아마도 늑대가 어린 양을 물어갔다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늑대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러고는 아침을 먹으러 산을 내려갔었죠. 동굴로 돌아오니 빌은 숨을 헐떡이며 벽에 몰려 있었고 아이는 코코넛 반만한 돌덩이를 들고 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내 등에 엄청 뜨겁게 익힌 감자를 집어넣고 발로 짓이겼어, 쌤. 어? 그래서 내가 귓방망이를 좀 날렸지. 자네 혹시 숨겨놓은 총 없나? 우리는 몸값을 2,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빌이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지만 이 주근깨 박힌 살쾡이 같은 놈을 다시 데려가려고 2,000달러나 낼 부모는 없을 거야. 제발 1,500달러로 깎아주자고. 응? 차익은 내 몫에서 까도 좋아. 저는 돌덩이를 뺏은 뒤 대충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빌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대갚아줄 거야. 아무도 붉은 추장을 때리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거든. 조심해야 할 거야. 아침 식사 후에 아이는 가죽 조각을 실로 둘둘 감아 주머니에 넣고서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이 걱정하며 제게 물었죠. 저 녀석 이제는 뭘 하려는지 알아? 어? 도망가지는 않겠지, 쌤?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 말게. 저 녀석 집돌이가 아니잖나? 그나저나 몸값에 대해 계획을 좀 세워야겠어. 녀석이 실종도 했는데도 마을이 영 조용하단 말씀이야. 아직 못 알아차렸거나 아니면 제인 고모나 이웃집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여튼 오늘은 분명 드러날 거야.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에게 몸값이 2,000달러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네. 바로 그때 저희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서 질렀을 법한 큰 함성을 들었습니다. 붉은 추장이 돌팔매 도구를 만들어서는 자기 머리 근처에서 크게 돌리고 있었죠. 저는 피했고 곧 둔탁한 충격음과 빌의 한숨 소리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얹어있던 안장을 풀어줄 때 말이 되는 소리 같았죠. 계란 크기의 단단한 바윗돌이 빌의 왼쪽 귀 뒤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그를 질질 끌고 가서 반 시간가량 그의 머리에 계속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빌이 일어나 앉아 귀 뒤를 확인하고는 말했죠. 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응? 곧 제정신이 돌아올 걸세. 헤롯 왕이야.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는 않겠지, 쌤? 저는 밖으로 나가 아이를 붙들고 녀석이 죽은 깨가 흔들릴 정도로 좌우로 흔들어대고는 말했습니다. 얌전히 있지 않으면 바로 네 집으로 데려가겠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러나 녀석은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늙은 행크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그 아저씨가 나를 먼저 때렸잖아요. 알았어요. 뱃눈깔. 집에 보내지 않고 검은 정찰병 놀이를 하게 해준다면 얌전히 굴게요. 나는 그 놀이를 모르니 너와 비리 알아서 해라. 그가 너의 오늘 놀이 상대니까. 나는 일 때문에 좀 나가 있을 거야. 어? 이제 들어가서 빌과 화해하고 다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얼른. 빌과 아이가 악수하게 만든 후에 저는 빌에게 3마일 떨어진 포플러 마을에 가서 저희의 납치를 서민 마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귀뜸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오세 씨에게 몸값과 그 지불 방식을 지시하는 내용의 강경한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쌤, 자네도 알다시피 응? 나는 지진, 불, 홍수, 포크 게임, 다이너마이트 폭발, 경찰의 급습, 열차 강도, 태풍, 응?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네 곁을 지켜왔네. 저 두 발 달린 천둥 벌거둥이 녀석을 납치하기 전까지는 응? 단 한 번도 겁먹은 적이 없단 말이야. 저 녀석은 나를 돌게 한다고. 응? 나 혼자 저 녀석과 있게 하지는 않겠지, 응, 쌤? 오후 늦기 전에 돌아올 거야. 응? 내가 돌아올 때까지 녀석을 좀 재밌게 해주면서 얌전히 있게 만들라고. 응? 자, 이제 도우세 씨에게 보낼 편지를 쓰세. 빌과 제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동안 붉은 추장은 담요를 두르고는 동굴 앞을 지키는 호위병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빌은 몸값을 2,000달러 대신 1,500달러로 하자고 눈물을 머금고 제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결코 널리 알려진 자식 사랑의 도덕적 측면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야. 어?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도 저 40파운드짜리 죽은깨 야생 고양이를 위해 2,000달러를 포기하지는 않을 걸세. 응? 1,500달러라면 혹시 모르지. 그 차액은 내 몫에서 제해도 좋아. 그리하여 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버네저 도오세 씨, 당신의 아들은 아주 먼 곳에 우리가 숨겨놓았습니다. 당신이든 혹은 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찾으려 한다면 헛수고만 할 겁니다.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오. 1,500달러를 고액권으로 준비해서 오늘 밤 자정에 우리가 지정할 당신 답신 장소와 같은 장소에 갖다 놓으시오. 만약 우리 요구에 동의한다면 당신 답장을 오늘 저녁 8시 반에 인편으로 보내시오. 올빼미 개울을 지나 포플러 마을 가는 길에 오른편 밀밭 울타리 근처에 약 100야드 간격으로 큰 나무 3개가 있어. 세 번째 나무 건너편 울타리 밑에 작은 종이 상자가 있을 거요. 전령은 답장을 놓고 즉시 마을로 돌아가야 하오. 만약 속임수를 쓰거나 우리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요. 돈을 지불한다면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3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갈 거요. 이 조건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고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연락도 없을 것이요. 물불 가릴 것 없는 두 납치범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출발하기 직전에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이, 뱀눈깔. 아저씨 없는 동안 검은 정찰병 놀이 해도 된다고 했죠?
물론이지. 빌이 놀아줄 거다. 도대체 무슨 놀이냐? 내가 검은 정찰병이에요. 요새로 달려가서 인디언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인디언 신용은 지겨워졌어요. 이제부터 전 검은 정찰병이에요. 알았다. 위험할 일은 없겠구나. 빌이 너를 도와 성가신 야만인들을 막게 해줄 거다. 내가 할 일은 뭐지? 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이에요. 자, 엎드리세요. 요새까지 말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될 때까지 녀석과 어울려 주라고. 긴장 풀고. 빌은 엎드린 채 덫에 걸린 토끼 같은 표정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요새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90마일이에요. 제 시간에 닿으려면 전력을 다해요. 이랴! 검은 정찰병은 빌의 등에 올라타서 뒤꿈치로 빌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샘, 제발 최대한 서둘러 주게. 몸값을 $1,000로 할 걸 그랬나 봐. 야, 임마, 너 발길질 멈추지 않으면 일어나서 혼쭐을 낼 거야. 저는 포플러 마을로 걸어가서 우체국과 상점 근처에 죽치고 앉아 물물 교환을 하러 오는 촌뜨기들과 말을 섞었습니다. 한 수염쟁이가 말하길 서민 마을은 도세 씨 아들의 실종 또는 납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가 알고 싶은 전부였죠. 저는 담배를 좀 사고는 조심스레 편지를 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체국장이 말하길 배달원이 1시간 안에 서민 마을로 배달을 나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 빌과 아이는 없었습니다. 동굴 근처를 찾아다니며 한두 번 조심스레 소리내어 불러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 파이프를 물고 앉아서 어찌 되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후에 덤불 해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빌이 동굴 앞 공터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정찰병처럼 살금살금 따라붙고 있었죠. 빌은 멈추더니 모자를 벗고 붉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이는 약 8피트 뒤에 멈춰 서더군요. 샘, 자네는 나를 배신자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었네. 응? 나는 상남자 기질에다 정당방위 폭력 버릇이 있는 성인이지만 그 모든 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 아이는 여기 없네. 내가 집으로 보내버렸어. 다 끝났어. 옛날에 고통 대신 죽음을 택한 성인들 얘기가 있지만 나만큼의 초자연적인 고문을 겪은 사람은 없을걸? 나는 이번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왔네. 뭐가 문제인가 빌? 나는 90마일을 1인치도 모자람 없는 말노릇함에 달렸다고. 주민들은 다 구조됐고 나는 먹이로 귀리 아니 그 모래를 씹어야 했지. 그리고 1시간 동안 나는 왜 구멍에는 아무 것이 없는지, 길은 왜 양쪽으로 나 있는지, 풀은 왜 녹색인지를 설명해야 했네, 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 결국 내가 아이 목덜미를 잡고 산 아래를 끌고 내려갔네. 가는 동안 녀석이 내 무릎 아래를 멍이 들도록 발로 차대고 엄지를 2-3번이나 물린 데다가 손은 상처 투성이야. 하지만 그 녀석은 갔네. 집으로 갔다고. 마을로 가는 길을 녀석에게 알려주고 엉덩이를 대차게 걷어차줬어. 몸값을 날려서 미안하네. 하지만 아니었으면 난 미쳐버렸을 거야. 빌은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 분홍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평화로움과
차오르는 만족감이 있었죠. 빌,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 중에 심장병 내력이 혹시 있나? 아니, 가족 내력이라면 말라리아와 객사 말고는 없는데. 왜? 그럼 뒤를 좀 돌아보게. 빌은 뒤돌아 아이를 보고서는 생기를 잃고 주저앉아 멍하니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걱정됐죠. 도세 씨가 우리 제안을 물기만 한다면 몸값을 챙기는 즉시 떠나자고 빌을 달랬습니다. 그제서야 빌은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에게 희미한 미소를 건네고 그가 기운을 좀 더 차리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역할을 하겠노라는 약속까지 하더군요. 제 계획에 따르면 몸값을 챙기는 데 있어 상대편 계략에 당할 위험은 없었습니다. 답신을 나중에는 몸값도 받기로 한 울타리 사방은 뻥 뚫린 밭이었고 보안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8시 30분에 저는 이미 나무 위에 몸을 숨긴 채 전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약속 시각에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는 접힌 종이 한 장을 집어넣고 다시 마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1시간가량 기다린 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나무를 내려와 종이를 집어들고 30분 만에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펼쳐 손등불을 비춰 빌에게 읽어줬습니다. 펜으로 쓴 악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물불 가릴 것 없는 두 납치범에게 아들을 돌려받는 대가로 요구한 몸값에 대한 편지는 잘 받았소. 내 생각에는 요구사항이 좀 과한 것 같아. 내가 당신이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제안을 하겠소.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나에게 현금 250달러를 주시오. 그러면 아이를 받아주겠소. 대신 밤에 오시는 게 좋을 거요. 이웃들은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믿고 있는데 누군가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걸 보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는 책임질 수 없소이다. 그럼 이만. 에버네저 도어셋. 맙소사, 세상에 이런 뻔뻔한 해적보다 못한 이자. 제가 소리를 지르다 빌을 보고는 멈춰섰습니다. 빌의 눈에는 제가 그 누구에서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거든요. 쌤, 250달러가 대수야? 어? 우리 그 정도 돈 있잖아. 하룻밤이라도 더 이 아이랑 있다간 난 정신병원에 가고 말 거라고. 아니 이렇게 신사적일 뿐 아니라 이토록 관대한 제안을 하다니. 도세 씨는 해픈 사람이 분명하다고. 아니 이 기회를 날려버릴 거야? 빌, 사실은 나도 이놈 때문에 시겁했다고. 그래, 집에 데려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갈 길 가세. 우리는 그날 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은으로 된 소총과 가죽신을 사줬고 다음 날 곰 사냥을 갈 거라고 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에버네저 시댁 정문을 놓고 했을 때가 정확히 자정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가 아까 그 울타리 및 종이 상자에서 몸값 1,500달러를 꺼내고 있을 그런 순간이었죠. 그 대신 빌은 도세 씨 손에 250달러를 세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집에 떨구고 떠나려 한다는 걸 눈치챈 아이가 빌의 다리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세 씨는 아이를 반창고 떼어내듯 아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얼마나 붙잡고 계실 수 있죠? 빌이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운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10분 정도는 약속드리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캐나다 국경까지 갈 수 있어요. 밤이 깊어 매우 어두웠고 뚱뚱한 빌에 비해 달리기는 원래 제가 빨랐지만 그날 밤 빌은 정말 빨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1마일 반이나 돼서야 제가 겨우 따라잡았거든요.